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김만배, 남욱까지 구속되면서 이제 이 관련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3명은 신병이 확보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 먼저 김만배 씨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에서 입증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일단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는 이제 혐의가 소명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래서 이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 이제 검찰에서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데 전력 투구를 했고 그것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구속영장을 보면 이전과 달리 굉장히 특히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설치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한 걸 보입니다. 예. 예를 들면 공모 지침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모 지침서가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을 했고 예. 또 이 과정에서 정영학이랄지 김만배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네네 거죠? 그렇게 알려져 예. 있죠. 그리고 또 뭐 그 우선 협상자를 대상에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점 조정을 통해서 화천대유가 지정을 하도록 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냈고, 그다음에 뭐 시행이익이랄지 분양이익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데 예.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공모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밝혔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장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결국 판사는 그 부분을 입증됐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된 예.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정민용 변호사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민영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업자하고 어떤 중간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 사업팀으로 들어가서 사업부에 들어가서 우선협상제 대상 지정이랄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익을 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아마 법원에서는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랄지 아니면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네. 정범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뇌물이 35억 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5억을 어떻게 받았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내가 뇌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유동규다. 예. 그래서 유동규가 35억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할 때 협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 4인방하고는 좀 죄질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자, 김만배 씨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인데 정영학과 검찰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영학이 주범이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일단 설계의 주요 역할을 한 건 맞지 않습니까? 동시에 중요한 녹취록을 또 검찰에 제공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수사 협조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아직 구속이 안 됐는데. 저는 그랬다고 봐요. 예. 우리가 대장동 개발 4인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영학 회계사는 이제 회계사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또 김만배 씨를 통해서 공모 지침서에 7개와 지침, 7개 예. 조항에 대해서 필수 조항이라고 해서 그걸 본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예.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끌어온 역할을 하고 예. 김만배 씨는 정관계 로비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는 물론 이제 당연히 예. 공무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 이 4명이 누가 죄질이 가볍고 누가 죄질이 뭐 무겁고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똑같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녹취록이랄지 이 대장동 개발의 어떤 사업 과정에 있어서 공모 과정,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수사 단계에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정영학 회계사의 도움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지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적극적 협조를 끌어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아마 김만배 씨랄지 유동규랄지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영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속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망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만배 씨 이야기는 이제 정영학 씨에 대한 탓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 이야기하셨으니까 김만배 씨가 좀 그 심사를 받기 전에 기자들 만나서는 그분의 행정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 이 그분이라는 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과 워딩이 같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던데 이 부분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해석 여지가 있죠. 일단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다, 뭐 반은 그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비롯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분 얘기를 또 했는데 약간 이건 문제와 소지가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또 성남시의 행정 절차와 지침에 따라서 나는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성남의뜰과 관련해서 수익구조 배분 자체를 성남시에서 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분이 배임죄가 되면 내가 배임죄가 되고 그분이 배임죄가 안 되면 나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만배 씨 의도가 뭐였는지 근데 뭐 그런 얘기는 했어요. 네. 그런 의도가 아니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 예. 듣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김만배 씨 놀릴 텐데 결국 민과 관의 공모 혐의가 있다. 그리고 배임 혐의 쪽에 법원이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들어준 이런 상황인데 결국 성남시 관계자 누구까지 책임이 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갈까 이게 이제 관심인 상황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한 게 이제 9월 29일이죠. 그때 네. 유동규 본부장이 누군가 통화하고 핸드폰을 이제 던진 이런 상황인데 네. 당시에 통화를 한 사람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이게 확인이 된 거죠.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 또 이제 원희룡 지사도 얘기를 하고 원희룡 후보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정진상 씨는 이재명 지사가 자기 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유동규 씨와 왜 통화를 했을까 이제 그런 의아심을 좀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정진상 씨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유 전 본부장의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예. 사실 압수수색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과연 할 필요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아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 회유성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고발 사주 의혹으로 넘어가야 돼서 정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윗선으로 그 유동규 핸드폰 지금 파손 상태인데 복구가 되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녹음을 했다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윗선으로 이제는 수사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윗선이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배임이랄지 뇌물죄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조사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또 대선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르기도 그렇고 안 부르기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아무리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는 그냥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정진상 씨가 또 유동규 씨와 통화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3자 측근이 또 통화를 했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정진상 씨랄지 측근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단지 이재명 지사 조사 어떤 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고발 사주 의혹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그리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잇따라 조사를 했는데 김웅 의원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녹취록도 그렇고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한 20분 동안 이례적으로 어떤 조사 내용이라든가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악마 편집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악마 편집인지 여부를 네. 알 수 있는데 네. 그냥 추상적으로 악마 편집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그 녹취록 자체가 예. 이제 앞뒤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랄지 지금 중요한 것은 녹취록 중에 그거잖아요. 저희가 작성한 뭐 초안 보내드린다 하고 뭐 윤석열 총장이 보낸 것으로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저희가 누구고 윤석열 총장이 보낸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정말 보냈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에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이 녹취를 다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악마의 편집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설득력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런데 우리가 녹취를 그냥 듣는 걸로 볼 때는 아 여기에는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이 관여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신들이 좀 설명을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도 있고 전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장 청구한 데 보면은 여전히 성명불상자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이거는 공수처 수사가 좀 미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공수처에서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일단 손준성 보냄이라는 디지털 증거 예. 텔레그램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일부러 인정한다랄지 그 경위를 공수처에 조사하면서 이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여기서 한 발짝도 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상한 정황과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건 별개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건 당연히 손준성 검사 보낸 거 아니야? 그럼 예. 김웅이 받아서 조성은 씨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에게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녹취록과 텔레그램 가지고는 거의 확실할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손준성 검사는 그건 내가 보냈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송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손준성 검사가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문제된 고발 사주건 말고도 예. 다른 건에 있어서도 똑같이 한 건들이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 적어도 몇 가지는 예시를 드려야 한다고 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수사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고 더구나 김웅 검사도 김웅 의원도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작성자하고 전달 경로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되고요. 예. 지금 체포영장을지 구속영장 해서 다 기각당했잖아요. 예. 근데 기각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번은 첫째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고 네.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그렇게 다 한 걸로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뭐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그럼 당연히 기각되겠죠. 또 기소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는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두 사람이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기 때문에 대질 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질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는 뭐라고 주장하는데 김웅 의원은 다르게 얘기하고 예. 또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대질을 해서 뭔 결과를 내야 하는데 예. 둘 다 모든 사실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슷한 나는 주장을 관여한 바 하고 없다 있기 하는데 때문에. 대질을 해봤자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질조사 해봤자 나올 게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로 이제 연결되는 의혹들이라서 검찰 또 공수처 수사하는데도 참 부담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